시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날 내뱉은 그 한마디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사랑 하나만 믿고 이 집 문턱을 넘던 그날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요. 2015년 4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8살의 저는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처음으로 시댁 대문을 들어섰어요. 남편 준혁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연애 3년 동안 준혁이는 늘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줬거든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가방을 들어주고 추우면 자기 외투를 벗어 입혀주던 그 다정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처럼 따뜻할 거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61살의 박순자 시어머니는 단정한 한복 차림에 얼굴엔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하시는 모습이 마치 자상한 어머니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 다행이다. 준혁이 말이 맞았어. 좋으신 분 같아. 그런데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막이 내리자 가면을 벗어던지듯 그 온화했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벗어놓은 신발을 내려다보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손이 떨리며 신발을 다시 고쳐 신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와 시누이 지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시며 고개조차 들지 않으셨고 25살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마치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침입자처럼 이 집 공기 자체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부엌은 넓었지만 창문이 작아서 어두웠고 오래된 집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그 눈빛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며느리란 건 말이야. 시집 오면 무조건 시어머니 말을 따라야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던지듯 제게 건네셨고 저는 서둘러 그걸 두르고 옆에 섰어요. 감자를 깎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감자칼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깎을 수가 없었어요. 껍질이 두껍게 벗겨지고 감자 알맹이도 함께 잘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칼을 확 빼앗으시며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칼을 빼앗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만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괜찮아. 첫날이니까 그러시는 거야. 나중엔 좋아지실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옆에서 시어머니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수저를 놓는 위치, 국그릇을 놓는 방향, 반찬을 담는 순서까지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또 핀잔을 들을 것 같아서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과 시누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오라 하셨고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 김치 국물이 조금 흘렀고 저는 걸레로 급히 닦았습니다. 다시 상 앞에 앉았을 때 시누이가 제 옷을 흘끗 보더니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셨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저의 모든 움직임이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신혼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을 때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도 이해해줘. 원래 그러시는 분이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란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그저 부려먹을 일손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웃음이 사라진 부엌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마다 심해지고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며 시누이는 정은주의 실수를 찾아내며 비웃습니다. 매일 자신의 존재를 지우며 살던 정은주는 어느 날 자신의 밥상을 던진 시어머니의 손을 보며 이젠 나도 끝까지 가야겠다고 결심하죠.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제 마음도 답답해졌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 섰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오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상을 보며 매일 뭔가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국이 싱겁다, 밥이 질다, 반찬이 부족하다, 그릇이 더럽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잔소리였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며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칭찬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던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전화해서 비법까지 배워가며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상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에 앉으시더니 한술 떠서 드시곤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야? 된장찌개가 이렇게 밍밍하니?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친정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맛이 없다니요. 저는 황급히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어 봤지만 간이 딱 맞았어요. 어머니, 제가 먹어보니 괜찮은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나한테 말댔구야. 맛없다는데 맛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 찌개를 혼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삼킨 그 찌개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 준혁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남편은 휴대폰만 보며 대답했어요. 여보, 엄마 성격 원래 그래. 내가 좀 참아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맞춰야지.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편이어야 할 남편마저 저를 외면하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왜 맞춰야만 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윗사람이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은 어디 가고 이제는 제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누이 지영이는 틈만 나면 저를 비웃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뜨렸을 때 지영이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그것도 못해? 나는 중학생 때부터 설거지 완벽하게 했는데 제가 빨래를 널다 옷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도 지영이는 비웃듯 말했어요. 엄마, 언니 또 실수했어요. 어쩜 저렇게 덤벙대는지.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존재감을 지우고 말을 아끼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차린 밥상 위에 생선조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골라 정성껏 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점 드시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밥상을 확 밀어버리셨어요.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뜨거운 국물이 제 다리에 튀었습니다. 이게 뭐야? 생선이 비린내가 나잖아. 이걸 사람 먹으라고 만들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들,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넌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데었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만 봤습니다.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제발 나를 좀 도와줘. 한마디만 해줘.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 손등에 데인 물집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그리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란 말이야? 28배 시집와서 이제 겨우 29인데 저는 마치 10년을 늙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지? 이젠 나도 끝까지 가야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더 이상은 당하고만 살 수 없다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걸 되갚아주겠다고요. 시집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 봉투를 시어머니께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며느리가 번 돈은 시댁 돈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리려 했는데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시어머니는 제 월급을 고스란히 가져가셨어요.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작 10,000원짜리 지폐 2장뿐이었습니다. 이걸로 내 개인 용품 사? 그것도 아까운데 주는 거야. 10,000원으로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시누이 지영이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가방을 보며 제 월급으로 산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더 흐르자
신우이의 행동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제 옷장에 있던 옷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새 옷들, 제가 아껴두었던 원피스들이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 지영이가 제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걸 봤어요. 지영아, 그거 내 옷인데. 언니, 어차피 집에만 있잖아요. 나는 밖에 나가야 하니까 내가 입는 게 낫지. 신우이는 태연하게 말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옷은 며칠 후 얼룩이 잔뜩 묻은 채로 빨래 바구니에 던져져 있었어요. 저는 그 옷을 들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김장김치를 담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제 걱정에 직접 담그신 거였습니다. 전화로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을 때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김치를 담으셨어요? 괜찮아. 우리 딸 시댁에서 잘 먹어야지. 엄마가 담근 김치 먹고 힘내. 김치통 2개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는데 일주일 만에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김치가 다 없어졌는데요. 지영이가 맛있다고 친구들 줬어. 뭐 어때, 가족끼리.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가 정성껏 담그신 김치를 신우이가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일은 더욱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고열에 몸이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집안일은 누가 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흘렀지만 저는 그저 휴지로 감싸고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한 입 먹더니 뱉어버렸어요. 맛없어. 은주 언니 아프면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 저는 그 음식을 혼자 다 먹어야 했고 그날 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결혼 2년 반이 지났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준혁이도 함께 갔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 장례식에 가셔야죠. 사돈 어머님이신데. 나 무릎 아픈 거 알잖아. 며느리 친정까지 뭐하러 가. 시아버지도 신우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와 남편 단둘뿐이었어요. 친정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은주야, 시댁은 안 오셨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거짓말을 했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례식 내내 준혁이는 시계만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빨리 가야 돼. 엄마가 저녁 준비하라고 하셨어. 여보, 우리 엄만데. 알아. 근데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시잖아. 결국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왔어? 빨리 저녁 준비해. 다들 배고파. 저는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부엌에 섰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썰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이것밖에 못해서. 그날 밤 저는 방 서랍 깊숙한 곳에 파란색 공책 한 권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그 공책을 펼쳤어요. 날짜와 함께 그날 당한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 5일 시어머니께서 제 월급 35만 원을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신우이가 제 옷을 몰래 입고 망가뜨렸습니다.
2017년 8월 2일 몸이 안 좋으신 친정어머니께서 담으신 김치를 시누이가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2017년 10월 3일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적어가는 그 기록은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겪은 고통이 어딘가에 남는다는 사실이요. 처음엔 울면서 펜을 쥐었지만 점점 제 손은 담담해졌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책은 두꺼워졌고 제 마음속엔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결혼 3년 차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엄마, 은주 언니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러게. 그래도 부리기엔 딱 좋잖아. 말 잘 듣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웃음소리를 똑똑히 기억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되갚아 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정은주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공책을 펼치며 저는 다짐했어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때가 오면 내가 웃을 차례야. 제 긴 침묵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들어도 저는 그저 이 집의 일손일 뿐이었습니다. 공책은 이미 2번째 권으로 넘어갔고 기록된 구박의 횟수는 100번을 넘어섰어요. 매일 밤 펜을 쥐고 적어 내려가는 그 시간만이 제가 저를 잊지 않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시누이 지영이가 불쑥 집에 찾아왔어요. 결혼해서 나간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예전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높은 구두를 신은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껴안았어요.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영이가 저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영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왔으니 특별히 해주라고 하셨거든요. 새벽 시장에 가서 좋은 갈비를 골랐고 3시간 동안 정성껏 졸였어요. 양념이 고기에 배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였고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둘러 윤기가 나게 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식구들이 둘러앉았을 때 지영이는 갈비를 한 점 집어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시어머니도 한 점 드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입안에 들어간 밥알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낄낄거리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 사이로 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며느리, 차라리 내쫓고 새로 들이는 게 낫다는 말이었어요.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내쫓는다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에 담근 손이 차갑게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가 저를 베란다로 불러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고 신우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언니 내쫓으실 거래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쓸모없다고 여기신다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애도 없는데 뭐하러 두냐는 말, 차라리 새 며느리를 드리는 게 낫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눈빛엔 악의가 가득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게 즐거운 듯 입꼬리가 씩 올라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쫓겨나면 어디로 갈 거냐고,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신우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베란다에 혼자 남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더 살피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은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닦아놓은 마루를 손가락으로 훑어보시곤 코웃음을 치셨어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시곤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며칠 후 남편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지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남편은 휴대폰만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말을 왜 믿냐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려놓았는데 남편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반찬이 맨날 똑같다고 어머니 말씀 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밥상을 손으로 확 밀쳐버렸어요. 국그릇이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제 손등에 튀었습니다. 저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닦았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이제 남편마저 저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75살의 자상한 분이셨어요. 늘 저를 보면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냐고,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옆집에서 다 들린다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안다고 하셨어요. 너무 참지 마. 사람이 너무 참으면 나중엔 병이 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너도 이제 그만 참아라. 내 인생은 내 거야. 할머니는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4년 동안 혼자였던 저에게 할머니는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참아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내쫓으실 거라고 말한 일, 남편이 제 밥상을 밀쳐버린 일,
옆집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일을 날짜와 함께 적었어요. 적으면서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저도 싸울 수 있다고요.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9년째였고 저는 37살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40살처럼 늙어 보이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공책은 이미 5권째로 넘어갔고 기록된 날들은 3,000일을 넘어섰어요. 3,000개가 넘는 구박과 모욕이 그 안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해 봄,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3달 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큰 잔치를 열 거라고, 손님을 100명은 부를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시면 모든 준비를 제게 떠넘기셨습니다. 며느리,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해. 밖에서 사오는 건 창피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선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100명분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칠순 한 달 전부터 저는 매일 메뉴를 계획하고 장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사온 재료를 보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고기가 질기다, 채소가 시들었다, 생선이 신선하지 않다며 트집을 잡으셨어요. 저는 다시 시장에 가서 재료를 바꿔왔고 그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칠순 일주일 전 시누이 지영이가 또 집에 왔어요. 지영이는 예전보다 더 살이 쪘고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엄마 칠순 잔치 준비 잘하고 있어요? 망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준비해 놓은 메뉴판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겠냐며 차라리 밖에서 주문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 솜씨로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칠순 3일 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밤새도록 부엌에 섰어요. 손가락 끝은 칼에 베어밴드를 감았고 기름에 튄 화상으로 물집이 생겼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순 전날 저는 새벽 2시부터 부엌에 섰어요. 가장 중요한 음식들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갈비찜을 끓이고 LA 갈비를 재우고 탕수육을 튀겼습니다. 창문 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지만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갈비찜 뚜껑을 여시더니 한 점을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뱉어내셨어요.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배었잖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간을 맞췄는데 시어머니는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맛을 봤는데 괜찮았는데요. 내가 뭘 안다고. 이걸로 손님들 대접하려고? 창피해서 어떡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시며 갈비찜 냄비를 확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리셨어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만든 갈비찜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시 해. 오늘 안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선 채 하수구로 사라지는 고기를 바라봤어요. 손끝이 부르튼 손,
화상으로 물집이 생긴 팔 끊어질 듯한 허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 목구멍에서 올라와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래, 내일이 끝이다. 제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다시 냉장고를 열어 갈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냄비에 고기를 넣고 불을 켰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대충대충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뭘 해도 트집을 잡으실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시누이 지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음식을 보더니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내일 망신당할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지영이는 제 반응이 재미없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지만 음식은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이게 뭐야? 남보기 창피하다. 정말. 시어머니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전들을 보시더니 하나를 집어 바닥에 던지셨어요. 바닥에 떨어진 전을 보며 저는 또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계속 올라갔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 시어머니께서 날카롭게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부엌을 나왔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을 때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른 걸 느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난다. 적고 나서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밝은 달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내일 내가 웃을 차례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9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내일 터져 나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칠순 잔치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고 4시에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게 부어 있었지만 화장으로 가렸어요. 아침 6시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거실 중앙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엔 환한 미소를 띠고 오시는 분들마다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고 손님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칭찬했어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자 본격적으로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날랐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탕수육,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들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 설거지를 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1시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빈 접시를 치우고 음식을 더 가져오고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 이리 와봐. 저는 거실로 나갔고 시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손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오늘 음식 다 만들었죠. 손님들은 박수를 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손재주는 없어요. 성격도 좀 그렇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9년이나 됐는데 애도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참 답답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뭐 부리기는 편하니까 시키는 대로는 잘하거든요. 손님들 중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가서 일해. 설거지 쌓여 있잖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씻었어요.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도 없다니 불쌍하네. 9년이나 됐는데. 며느리가 좀 그런가 봐. 제 귓가를 파고드는 그 말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시누이 지영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지영이의 목소리엔 동정이 아닌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좀 심하긴 하네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지영이는 킥킥거리며 웃더니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오후 3시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배웅하셨어요. 와줘서 고마워. 조심히 가.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엔 시댁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휴, 피곤해. 며느리, 빨리 치워. 저는 묵묵히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쓸고 테이블을 닦고 접시를 날랐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 혼자 모든 걸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정리가 끝났어요.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졌고 다리는 저려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완전 망신당했어.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9년 동안 애 하나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이 집에 뭐하러 있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끈이 끊어졌어요. 9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빛을 보고 약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래? 눈 똑바로 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시어머니도 느끼셨을 거예요. 말 좀 해봐. 듣고 있어, 없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코웃음을 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선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대신 공책의 모든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9년 동안의 기록, 3,000개가 넘는 구박과 모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읽으면서 제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꼬리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바로 결단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도 여전히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준혁이, 그리고 마침 놀러온 시누이 지영이까지 5명이 상을 마주했어요. 저는 오늘도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이 상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 요리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간도 못 맞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시누이 지영이가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은주 언니 요리 실력은 원래 그래요. 칠순 잔치 때도 손님들이 다 알았잖아요. 시어머니는 생선구이를 젓가락으로 집어들더니 다시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생선도 비린내 나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차려놨어. 저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9년 동안 밥을 해왔는데 왜 늘지를 않는 거야. 답답해서 미치겠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답답하시죠. 저 같으면 진작에 내쫓았을 텐데. 남편 준혁이는 그저 밥만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할 말 있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은 왜 그렇게 똑바로 떠? 버릇없이.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런 음식 먹느니 굶는 게 낫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9년 동안 꾹겜 눌러 담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상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며느리 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엎어버렸습니다. 쾅! 상이 바닥에 넘어가며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접시들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고 된장찌개가 쏟아지며 사방에 튀었어요. 생선구이, 나물 반찬, 김치, 모든 음식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얼어붙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져 있었고 시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곳이 감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참았습니다. 9년 동안 제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공책 5권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저는 첫 번째 공책을 펼쳤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시어머니께서 제가 깎은 감자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며 쓸모없는 며느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2015년 5월 10일 시누이께서 제 옷을 몰래 가져가 망가뜨렸습니다. 2017년 3월 5일 시어머니께서 제 월급 전액을 가져가셨습니다. 2017년 8월 2일 친정어머니께서 담으신 김치를 시누이께서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2017년 10월 3일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시댁 식구 아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19년 5월 10일 시누이께서 어머니가 저를 내쫓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4월 20일 칠순 잔치 준비 중 제가 만든 갈비찜을 하수구에 버리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장 그만둬.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2020년 7월 15일 아파서 누웠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하셨습니다. 2021년 3월 3일 손님들 앞에서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9월 9일 제 친정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담담하게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시누이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게 아닙니다. 제정신입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는 세 번째 공책을 펼쳤습니다. 여기 적힌 기록만 3,207건입니다. 9년 동안 제가 당한 구박과 모욕이에요. 남편 준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진정해. 이러지 마.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9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요. 저는 준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당신 동생이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하녀도 부릴 수 있는 도구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가 감히 나한테. 네, 감히 말합니다. 9년 동안 참았으니까요. 저는 공책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 기록들은 모두 증거입니다. 날짜, 시간,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이혼할 때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이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이혼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겁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9년 동안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이미 끝났습니다. 거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어디가? 준혁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시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뵙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걸었어요. 9년 만에 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옆집 김순덕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시며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은주야. 정말 잘했어. 할머니의 품에서 저는 9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공책 5권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공책을 천천히 넘기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신적 학대에 대한 명백한 증거죠. 변호사는 9년간의 기록이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남편 측에서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는 말을 바꿨습니다. 3,207건의 기록, 날짜와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거든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신적 학대와 인격 모독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9년 동안 시어머니께 빼앗긴 제 월급, 제가 흘린 눈물과 참아온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구박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저는 공책 5권을 책장에 꽂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적을 일은 없겠지만 그 공책들은 제가 살아낸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옆집 김순덕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칠순 잔치 이후로 충격을 받으셔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은주야,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래도 제가 9년 동안 아팠을 때 그분은 병원도 못 가게 하셨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며 한 번만 와달라고 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반성은 9년 전에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즐거웠어요. 손님들은 저를 친절하다고 칭찬했고 사장님은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퇴근 후 저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았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이 돈으로 뭘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핏기 없고 생기 없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눈빛엔 생기가 돌았고 입꼬리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정은주. 그 이름이 이제야 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은주 살아있다.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9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이제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도 일손도 하녀도 아닌 그저 정은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 제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제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겠다. 저는 밤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가 제 폐 속 깊이 들어왔고 제 온몸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향긋한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졌고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몇몇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결혼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고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어요. 9년 만에 저는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께서 가끔 연락을 주셨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제가 밝아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은주야, 이제 내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구나.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저는 공책 5권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2024년 4월 28일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 정은주 다시 태어나다. 적고 나서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을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할 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9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별들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은주.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 내어 벗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정은주,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